죽음 직전까지 뜨겁게 타오르자는 거예요. 단 하루도 늙은 상태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젊게 살자. 근데 그거는 막 이렇게 과도하게 막 안티에이징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너무나 눈부셔서 그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워서 그 타오름을, 그 간절함을, 그 뜨거운 낭만을 결코 낭비하지 말자는 거죠. 마침내 이렇게 정여울 작가님을 해금서가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여울 작가님에 관한 소개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모두 다 아시겠지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여울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본명이고요. 또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 딸 이름을 지어 놓으셨대요. 왠지 딸을 낳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딸만 셋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울이라는 이름은 한글 이름이에요. 예, 한글 이름이고 빠르게 물살이 흘러가는 곳, 약간 급류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아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건 아빠 때문이야 라고 제가 이제 농담으로 왜 이렇게 급류를 타게 만들어? 나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너무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되게 변화가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좀 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 자신은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급류를 타요, 감정이. 그래서 이 감정이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파고가 높은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그게 글을 쓸 땐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의 이름처럼 제 글도 굉장히 막 물결치며 급류를 가르며 매일매일 열심히 모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감수성 수업은 그래서 저의 감수성이 어떻게 매일매일 단련되고 있는지, 감수성이 타고나는 것도 있는데요. 훈련이 더 중요해요. 좋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감수성을 안 써서 그냥 감수성이 낡아버리고 둔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감수성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읽고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읽고 쓰는 데는 많은 돈이나 장비 같은 게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기기가 없어도, 기계 없는 게 더 좋아요. 기계가 있으면 우리가 기계에 자꾸 의존을 하게 돼요. 막 검색하고 이러다 보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소리가 아니라 검색해서 그 이미지나 정보를 써먹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미 나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이와 펜만으로 나의 깊은 마음의 셀프와 만나는 그런 감수성을 길러드리고 싶어서 이 감수성 수업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 작가님의 책 중에서 이 감수성에 관한 이야기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감수성을 다 쓰고 남김없이 에너지를 불태우고 살다 가면 좋겠다. 예술에 대한 사랑, 사람과 세상에 대한 사랑, 문학과 글쓰기에 대한 사랑이 나도 모르게 넘쳐나서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는 풍요롭고 충만한 인생을 살고 싶다 라고 글을 쓰셨는데요. 정말 감정의 파고가 되게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전체적인 책 속에서 열정이 정말 뜨겁다. 와, 이렇게 뜨거운 거를 어떻게, 이 가슴에 뜨거운 불길을 어떻게 껴안고 살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좋기도 한데요.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뜨거움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은 젊음을, 영혼의 젊음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어르신들 보면은 난 이제 그냥 이 세상에 새로운 것도 없어, 재미도 없어 막 이렇게 권태롭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평화롭긴 하지만 재미없어지는 시기가 와요.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젊지 않다고 느낄 때는 그냥 모든 게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고 그냥 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매너리즘이더라고요.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작고 사소하더라도 모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려운 책에 도전하는 것도 모험이고요. 창조적인 삶을 살려면 그 불의 고통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해금소리 우리 들을 때 알 껍데기에서 벗어나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말 해금 속에서 소리가 마치 새처럼 날아오르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꿈틀거리는 듯한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울컥했어요. 그게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 해금 연주가 천지훈님은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그냥 청춘을 다 갈아 넣은 거예요. 맞습니다.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저는 14살부터 했죠. 그러니까요. 사춘기 때 인생이 바뀌어요. 그때 감수성에 예민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평생 써먹고 사는 거예요. 헤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춘기 때 가졌던 그 예민함과 그 열렬함과 그 불이죠. 그 감성의 불을 평생 조금씩 꺼내서 먹고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사춘기 소년, 소녀들을 보면 엄청 걱정스럽죠. 청춘을 인터넷에 갈아놓고 있죠.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냥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악기도 배웠으면 좋겠고 책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휴대폰을 잠시 몇 년 동안 못 쓰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휴대폰이 우리 감수성을 죽여요. 왜냐하면 휴대폰을 검색하다 보면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 포획당해요. 포획당한다는 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앱을 지웠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클래식이나 이런 음악 연주 들을 때 그때만 찾아서 컴퓨터에서 큰 화면으로 보거든요. 근데 앱에 항상 있으면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책 읽을 시간이 줄어들고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글 쓰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수성의 불을 간직하기 위해서 감수성의 뜨거운 불을 남들은 잃어버려서 막 걱정인데 저는 너무 많아서 걱정인 거니까 이건 축복인 것 같아요. 그 아까 영혼이 늙지 않는 상태. 네. 저는 이 네. 책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화두가 제안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에이징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네. 좋았거든요. 네. 나이 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화가의 집이라는 조르주 상드의 맞아요. 살롱을 이야기하면서 네. 거기서 그 상드가 젊은 영혼을 추구하는 그런 문장이 나와서 이거는 좀 꼭 나누고 싶어요. 네네네. 평생 낭만과 열정을 잃지 않기 위해 상드는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의 글에 마음속 눈부신 젊음을 유지하려는 온갖 노력의 흔적이 깃들어 있다. 노년까지 영혼을 젊고 떨리는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죽음 직전까지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상상해보자. 그것이 자신의 재능과 내면의 행복을 계속 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너무 이 문장이 좋았거든요. 예, 죽음 직전까지 뜨겁게 타오르자는 네. 거예요. 단 하루도 늙은 상태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젊게 살자. 근데 그거는 막 이렇게 과도하게 막 안티에이징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너무나 눈부셔서 그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워서 그 타오름을, 그 간절함을, 그 뜨거운 낭만을 결코 낭비하지 말자는 거죠. 내 인생에 온전히 나의 낭만과 열정을 쏟아붓자는 거죠. 작가님이 꿈꾸는 낭만과 열정의 삶을 좀 묘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롤모델들이 있는데 네. 조르주 상드가 있었던 그 살롱은 상드가 주인이 아니에요. 네덜란드의 화가예요. 예, 네덜란드 화가도 너무 착한 거죠. 그냥 자기 집을 금요일마다 오픈해서 다들 와라. 마음껏 놀고 마셔라. 공간도 내어주고 그냥 여기 와서 뭐든지 해라. 거기에 리스트도 오고 쇼팽도 오고 수많은 작가들, 디킨슨도 온 적이 있어. 엄청난 찰스 디킨슨. 예술가들이 모였네요. 예, 그러니까 화가가 자기의 공간을 내어준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이 조르주 상드가 거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르주 상드 보러 오고 리스트 연주 들으러 오고 쇼팽의 연주 들으러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를 포기한 그 화가의 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살롱이 정말 세계적인 명소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파리의 낭만주의 미술관이 됐어요. 아, 낭만이란 이런 것이구나. 저에게 어떤 영감을 줬던 경관, 그 낭만주의 미술관이고 또 하나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느꼈던 건데 저게 베토벤 전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베토벤 전기를 보면 아무것도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을 때도 어떻게 내가 원하는 그 삶을, 내 꿈을 이룰 것인가 그걸 제가 배운 것 같아요. 베토벤은 정말 악조건 속에서 뭔가를 해낸 사람이잖아요. 귀도 안 들리고 아버지가 정말 많이 때렸어요. 옛날 가족 혁대로 그 어린애를 때릴 때가 어딨다고 그렇게 많이 때렸고 근데 그렇게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이 마침내 뭔가를 해내잖아요. 그 비밀을 저는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지 않을까. 베토벤의 삶을 많이 조사해 봤는데 그게 낭만과 열정이더라고요. 예, 낭만과 열정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뭔가를 추구해요. 물론 모든 사람한테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돼요. 베토벤은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정말 초인적인 열정으로 해냈기 때문에 오래 살지도 못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너무 불행한 거죠. 예. 근데 저는 베토벤처럼 그렇게 불행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행했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싶어요. 그 베토벤과 조르드 상드라는 모델을 통해서 낭만과 열정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그게 제 글쓰기 속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감수성 수업이 사실은 끝까지 쓰는 용기의 속편이에요. 그 끝까지 쓰는 용기에서 제가 수업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작할 용기, 끝까지 쓰는 용기, 세 번째 용기가 제일 어려운데 남에게 보여줄 용기예요. 예. 남에게 보여줄 용기에서 많이들 포기를 하세요. 끝까지 쓰는 것도 어려운데 끝까지 써놓고서도 안 보여줬다면 어떤 분은 일기를 뭐 1000일 동안 쓰셨대요. 그런데 한 번도 남에게 안 보여줬대요. 그건 일기에만 그쳤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일기를 초고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가지고 많이 고쳐보세요. 예, 수정을 하면서 분명히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고요. 계속 블리스를 느낄 때까지 내 문장이 좀 내가 봐도 너무 좀 마음에 든다. 그건 참 오기 힘든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까지 나의 문장에서 내가 기쁨을 느낄 때까지 많이 한번 고쳐보세요. 그러려면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중요해요. 예, 좀 상처받더라도 남한테 보여줬을 때 얻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교수가 됐으면 지금만큼 글을 못 썼을 것 같아요. 예.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거죠. 라푼젤의 마녀 같은 존재가 누구나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 굴레에 갇혀 사는 거고 우린 그러진 말자고. 평생 갇혀 살지 말고 내가 정말 라푼젤이 왕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머리카락을 스스로 자르고 뛰어내렸어야죠. 예. 그러면 더 해방적인 동화가 됐을 거예요. 예, 더 혁명적인 동화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왕자가 올 때까지 사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몰랐던 거죠. 예. 근데 애니메이션에서는 라푼젤을 너무 예쁘고 귀엽게 막 사랑스럽게 행복하게 그렸잖아요. 애니메이션은 좀 가짜예요. 예. 진짜 원전은 예, 진짜 원전은 고통 속에서 커요. 그리고 부모가 영원히 날 찾지 않아요. 영원히 날 버려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특히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삶을 너무 이렇게 해피하게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삶은 절대 그렇지 않죠. 예, 삶은 결혼하고 나서 진짜 고통이 시작되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진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른이 되지 못하고 계속 상상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환상적인 세계를 우리가 평생 허락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홀로 맞서 싸워야 하는 거죠. 고통에 맞서, 장애물에 맞서서. 그런데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움이.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닝이 되면 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네, 이 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나에게는 창이 있구나. 창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 창이 저에게는 글쓰기였던 거예요. 글쓰기를 통해서 제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됐고 평론가나 연구자가 아니라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작가는 그냥 내 삶을 쓰면 되죠. 나의 이야기를 하고. 예, 나의 이야기를 쓸 수 있고 그리고 더 창조적인 글을 쓸 수도 있겠죠. 뭐 소설이나 시를 쓸 수도 있고 점점 더 자유로워지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굳이 학교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취직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예,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좋은 독자들을 만나면서 제 삶의 가능성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서 매일매일이 예, 소중한 블리스의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수성 수업을 읽으면서 와 이게 뭐 인물과 캐릭터, 사물과 장소, 낱말과 단어 이런 식으로 챕터가 나뉘어져 있는데 외투 이런 단어 하나를 가지고 신화로도 이어지고 영화와 많은 소설들을 막 엮어내시는 대단한 그 이야기에 좀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너무 좋네요. 이건 거의 천일야화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꿈꾸는 근데 그 제가 롤모델이에요. 정혜연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있는데요. 우연히 이제 이름을 갖고 이제 찾다 보니까 결혼을 하신 거예요. 네. 진짜 제가 언뜻 느끼기에는 그 길을 가는데 피해를 안 주고 서로에게 네,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서 네. 이렇게 살고 계신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 남편을 제가 또 주시고. 얼마나 좋은 아내겠어요. 근데 글을 쓰시는 분이니까 또 이해를 많이 해주시네요. 이런 농담을 한다니 농담입니다.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음의 벗이 있다는 거. 나의 가장 소중한 블리스를 이해해주는 사람. 저는 글 쓰는 게 제일 좋으니까. 예. 나의 가장 소중한 블리스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면 다른 게 좀 안 맞아도 저희도 안 맞는 거 많죠. 예. 정말 많이 싸우기도 해요. 네. 글을 쓰기 위해서 네. 아기 낳는 것도 이렇게 네. 서로 이제 어쩌다 보니까. 해서 이제 안 낳겠다 해서 네. 야, 진짜 굉장한 남편이다. 저렇게 네. 부인을 굉장한 위해서 이렇게 남편이죠. 해준다는 게 굉장한 남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만난 본인도 계기는- 아주 불꽃이 세죠. 예, 그래서 자기의 불꽃을 위해서도 아마 안 낳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다른 평행 세계에 평행 우주에 다른 세계가 있다면 아이를 한 5명 낳아보고 싶어요. 저는 아이를 되게 좋아해요. 아이를 안 좋아해서 안 낳은 게 아니고 정말 힘들어서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삶을 사는 게 여러 가지 막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책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삶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거기 특히 도달하기까지. 30대 때는 정말 힘들었고 항상 빚에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계 처음으로 저를 빚에서 벗어나게 해준 책이 내가 사랑하는 유럽 탑10이었어요. 그 책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빚 갖고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 빚을 대신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얼마나 많이 팔면 수가 많아요. 존경스러워 많고 진심으로 존경스러워. 그리고 강의도 많이 하니까 강의를 안 했으면 또 빚을 다 못 갚았을 거예요. 책을 쓰고 나서 그 책에 대한 강의도 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권리라는 책에서 꿈꾼 세상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공부한 것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었으면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막 문학과 예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먹고 살 수 있는 공부. 제가 그런 좋은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문학평론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박사학위를 썼는데 교수가 안 돼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느슨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양한 살롱을 만드는 거죠. 해금서가도 만들고. 저도 사실은 우리 요새 새 여자의 작당 모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새 여자들이 모여서 각자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북토크를 하면 가주고 그 사람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 들어주고 그러면 서로를 끊임없이 응원해주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를 응원해주는 이 느슨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게 지음인 거예요. 지음의 벗이 있다는 건 꼭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남편이 아니라면 친구를 찾으시면 돼요. 예, 관계는 수평적일수록 좋거든요. 수직적인 관계는 고여요. 그리고 썩어요. 누군가 권력이 돼요. 사랑도 권력이 돼요.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을 예, 제가 하셨군요. 갑질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도 수평적으로 친구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사랑은 하는데 우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좀 어려운 경우예요. 차라리 우정이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있지만 우정이 없으면 서로 별로 친하지가 않더라고요. 싸울 수조차 없는 거예요. 사랑은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혹시라도 싸우면 끝날까봐, 혹시라도 싸우면 저 사람이 마음 상할까봐 내 고통을 말하지 못한다면 충분한 우정이 부족한 거죠. 사랑과 우정이 다 필요해요. 부부나 같이 사는 사람들은 또 여자끼리 같이 살 수도 있고 남자끼리 같이 살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우정과 동지애가 중요하더라고요. 사랑은 식었다가 또 불살랐다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우정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지킬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주기.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에게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가 줄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 남들의 시선은 상관없겠죠. 어떤 분들은 저희 부부를 뭐라고 하더라? 딩크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블 인컴이 돼야 딩크가 되죠. 이게 아기가 없다고 해서 바로 더블 인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없다고 해서 갑자기 수입이 두 배가 되진 않고 정말 살기가 힘들어서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아이처럼 키우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가 결국은 좋은 거더라고요. 그런 커플, 또 그런 친구, 또 그런 느슨한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서로를 응원하는 공동체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